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공부하는 배짱이 모드입니다. 네. 아, 예. 네. 열심히.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네. 공부를 하다 보면요, 소장님. 네.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전국은 아직까지는 전국까지는 못 갔습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부동산 데이터 사이트나 데이터들을 좀 기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정말 많은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네. 공부를 하다 보면 데이터들이 같은 데이터인데 분명 네. 이게 나와 있는 결론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 네. 이게 왜 다른 거지? 내가 또 뭘 모르고 있구나. 네. 이게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다.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은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네. 결론에 도달하는지 궁금해서 소장님께 여쭤보려고 가져왔어요. 네.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 중에 이제 데이터 전문가들도 꽤 많죠. 네, 네. 데이터 요즘 이제 빅데이터가 거의 유행처럼 이제 번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빅데이터하면 모든 거에 해결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저도 신기한 게 똑같이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얘기해서 나오는데 그 전망은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어떤 분은 상승, 어떤 분은 하락. 맞아요. 그럼 왜 그런가? 그렇죠. 왜 그런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데이터라는 건요, 결국에 이제 후행하는 거거든요. 이 결과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왔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네. 사실 데이터에는 이 원인이 없어요. 원인 없이 결과만 나와 있다. 그렇죠. 결과만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래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10억의 거래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상황으로 거래가 되어 있는지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좀 급하게 팔았다라든지, 물론 이제 이게 추세를 보면 뭐 알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 하나만 만약에 딸랑 있다, 다른 게 이제 없이, 예를 들면 뭐 추세라면은 그 이전 같은 경우는 11억이었고 네. 그 다음에 10억이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제 추세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겠지만, 한참 막 떨어져 있어요. 한 몇 년 전 거래가 뭐 예를 들어서 한 6억인데 느닷없이 이제 한참 몇 년 지나가지고 10억짜리가 됐어요. 그럼 이게 신고가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신고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호가가 한 12억, 15억까지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런 다음에 지금 호가가 10억에 떨어져 가지고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떨어지는 추세인 거잖아요. 근데 결과만 보면, 데이터만 보면 지금 6억에서 10억으로 쫙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얘는 지금 올라가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실거래가만 보면 올라가는 게 되고, 이 과정을 아는 사람은 얘는 지금 떨어지는 추세야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호가가 변하는 거에 따른 데이터는 제공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게요. 네. 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나왔고 어떤 흐름으로 됐는지. 네. 근데 그 호가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의 결과치에 원인에 관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제공이 안 되어 있어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막 노력할 때 보면은 이 데이터가 정말 제대로 갖춰진 게 맞나라는 의심이 가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빅데이터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게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해석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종의 각 전문가들별로 확증 편향 같은 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는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보는 때가 있어요. 야, 여기 이 도시는 하락하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보면 제가 막 꽤 맞추는 거죠. 그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막 이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객관적인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이 객관적이 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석의 여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원인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원인들을 거기다 접목시키게 되면 해석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다 포함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빅데이터 전문가들이면 방향이 똑같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 데이터의 진정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데이터는 정확한 원인들이 제공된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됐나?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요인을. 그쵸. 그래서 여러 요인을 접목을 했을 때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이제 막 갖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빼먹고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 집어넣고, 이러면서 이제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 같은 전문가 급의 네. 사람들은 이런 데이터를 보면 뺄 건 빼고 내가 필요한 건 뭐고 원인에 딱 맞춰서 네네. 격견적으로 도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네.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 데이터를 보면 진짜 그럴싸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정말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소장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게 저희가 진짜 데이터가 많잖아요. 사이트도 네. 많고. 그럼 이거 하나는 좀 신뢰해도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살포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죠. 네, 조심스럽게 네, 여쭤봅니다. 네. 사실은 지금 그 도움이 될 만한 거, 이런 거를 정확하게 꼽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고려를 하는데, 예, 많은 부분을 봐야 되는 게 저는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호가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호가의 변하는 과정을 많이 봐요. 근데 이게 호가의 변하는 과정이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나타나는 거는 사실 이제 네이버 매물에 보면은 그게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이터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네이버 매물도 사실 주기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그쵸, 그게 네. 좀 자세히 나오지, 지나고 나면 이게 그 맞나 이런 싶은 정도의 또 데이터도 많이 있습니다. 이 호가를 제가 많이 보는 이유는 심리 변화가 이 호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특히 매물을 이제 내놓은 매도자, 사람들 때. 매도자들의 심리 변화가. 아까도 처음에 이제 거래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6억이었다가 한참 지나서 10억이 거래가 됐어요. 이런 경우 호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더 봐야 되는데, 나머지 어떤 사이트들에는 이 호가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네. 이제 유일하게 거의 네이버 매물에만 이제 나와 있는데, 네이버 매물 그래프를 보면 이게 호가 범위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자세하지 않는 거는 얘도 범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호가가 이제 범위로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안에 있으면 시장이 어떤 흐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긴 해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15억 정도 호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호가 범위가 10억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10억이 거래가 됐다. 그럼 호가 그래프 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하락 추세구나, 오히려 신고가가 터졌지만 하락 추세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 호가 범위가 15억까지는 안 올라가고 밴드가 12억에서 10억 밴드 정도, 네. 아니면 11억에서 이제 9억 5천 정도 밴드 사이에서 10억이 거래됐다. 그럼 이게 정확하게 하락 추세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거는 네. 매물의 호가. 그렇죠. 호가. 호가 범위를 남들이 그게 안 보는 데이터죠, 이런 거는. 그렇죠. 그럼 네. 기록에 또 남지 않으니까 네, 더 기록에 힘들어요. 남지도 않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호가 데이터를 좀 많이 보는 측면이 있고, 어느 지역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결국에는 네이버 매물을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당 아파트들을 여러 개를 무작위로 막 찍어보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호가나 지금 매물들 범위가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지,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더 중요한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 막 전화해봐가지고 손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가 또 데이터에 없어요. 매수자가 지금 몇 명이 돌아다니는지, 뭐 호갱노노나 뭐 이런 데는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는 것만 나오지. 많이 그쵸. 보는데 매수로 연결이 안 돼요. 맞아요, 예. 맞아요. 뭐 그냥 이게 많이 보고 있으면 이제 여기는 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전혀 가격 변화가 없어요. 엄청나게 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지켜보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요자가 눈에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부동산 데이터에 사실 없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바로 수요와 공급이 그냥 바로 그 호가 범위 창에 있어요. 그리고 거래되면서 빨리빨리 이루어지면서 지금 매수세가 많구나, 아니면 매도세가 많구나, 이런 거를 그냥 호가 창만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KB 뭐 그 심리 저기에서 네. 어느 정도 제공이 되긴 하는데, 그게 보면은 막 실시간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네. 들쭉날쭉하니 이게 진짜 뭐 맞는지 아닌지. 가격은 상승하는데 심리 매수자들은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매수자가 많다라고 느껴야 되냐, 아니면 적어지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소장님 말씀 들으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데이터는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매도와 매수의 데이터 부분은 내가 찾아보지 않으면 진짜 찾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호가라던가 뭐 매수자는 부동산에 전화해서 해서 좀 알아보는 정도고 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연관성이 없는데 우연의 일치로 그래프가 비슷한 게 있어요. 옛날에 그 통계학에서 오류, 어떤 오류들이 있냐, 뭐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면 집값 상승 그래프하고 그다음에 곡식 뭐 쌀 가격 그래프하고 이제 봤더니 거의 똑같아요. 비슷하더라. 네, 거의 똑같아요.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그냥 완전 이 연관성이 없는 물건을 이렇게 해놨는데 약간 연관성이 있는 거를 갖다 놓으면 아, 이거가 일치하는구나. 그럼 이것만 분석하면 시장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제 곡식 데이터만 분석하면 집값을 알 수 있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어떤 원리로 의해서 집값에 영향이 미치는지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진짜 연관성이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래프가 같으니까 얘는 동일한 거다. 그렇게 되면 일종의 통계 오류인 거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네. 데이터만 붙잡고 있으면 정말 실수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정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인입니다. 이 결과가 나타난 원인들이 뭐가 가장 크게 적용되었느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건데 세계 경제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 틀리는 이유가 세계 경제 같은 경우는 너무 다양한 원인들이 나비 효과처럼 막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날씨나 뭐 우리 그 기류를 할 때 어느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따로 있고 작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가지는 요인들이 대중심리고 거기에 이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게 전세와 분양과 국가의 정책 이런 것들로 이제 주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인 요인들로 2차 요인들, 거기에 인구라든지 금리라든지 세계 경기 요인, 그다음에 호재 악재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거기에 조금씩 접목을 하는. 그래서 여기에 체계적인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한 시장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요인이 빠진 상태에서 그래프나 데이터만 보고 분석을 하다가는 여기에 확증 편향이나 아니면 잘못된 원인을 들어가서 잘못된 분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결국엔 본인의 몫이네요. 뭐 그렇죠. 어떤 데이터를 보든 자기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정확한 원인, 네.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딱 기준을 잡고 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검증을 많이 해봐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입주 물량이 공급 요인이다. 그러면 입주 물량이 과거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검증을 해봐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제끼는 겁니다. 얘는 1차 요인이 아닌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입주 물량이 공급 요인이다. 그리고 이게 많으면 시장이 하락하고 이게 적으면 시장이 상승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면 그럼 과거 데이터를 접목하는 거죠. 그럴 때 반대 상황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요인이 적용된다. 다른 요인이 적용이 되면 그럼 어떤 요인이 더 큰 거예요? 그건 다른 요인이 거죠. 더 큰 그쵸. 거죠. 그럼 얘는 주 요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껴가는 겁니다. 참 이게 살 때는 단호한데 과감한데 이런 거는 과감하지 못해요. 뭔가 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리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오히려 상승 요인이다. 그럼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상승하는지 이런 것들을 과거 데이터와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한번 적용해 볼 만한 거죠. 근데 만약에 과거 데이터 속에서 일관성이 없다. 그럼 여기에 또 다른 해석이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뭐 이래서 이랬다.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인상이 그러면 이 금리보다 경기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1차 요인, 이런 추세를 바꾸거나 하는 요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제끼는 겁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여기저기 너무 데이터가 많으면 흔들리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모든 데이터들도 자기만의 그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다 결과가 달랐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앞으로 공부할 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